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1966년 대한민국. 한 남자가 연단에 올라섭니다. 그의 앞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 남자가 외칩니다. 박정희가 밀수왕초다. 지금이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1966년이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나요?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한창 위세를 떨치던 때였어요. 중앙정보부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던 그런 시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북한에서 김정은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 대한민국 대통령을 밀수왕초라고 부르며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배후에 박정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해버린 겁니다. 결과요? 당연히 바로 감옥에 끌려갔죠. 하지만 이 남자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 남자의 이름 장준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장준하는 단순히 용감한 민주투사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영해서 무려 6천리를 걸어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독립군이 된 사람이에요. 마취도 없이 생사를 베는 수술을 받으면서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은 사람이고 제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장준하의 이야기가 더욱 드라마틱한 건 그의 정적이 누구였는지를 알면 더 확실해집니다. 바로 박정희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남자. 한 명은 일본군을 탈영해서 독립군이 됐고 한 명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가 됐어요. 한 명은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한 명은 독재자가 됐죠. 한 명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한 명은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특히 장준하라는 한 인간의 놀라운 삶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과 배신, 용기와 절망,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944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조선의 젊은 남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일제가 학도병 징집령을 내렸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자원 입대였지만 실제로는 강제 징집이나 다름없었어요.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이 탄압받고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었죠.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자발적인 주말 근무를 시키면서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 길은 순응하는 거예요. 일본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출세의 길을 찾는 거죠. 만약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길은 저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요? 도망가면 잡혀서 처형당하고 저항하면 가족까지 해를 입으니까요. 여기서 장준하와 박정희 두 남자의 선택이 갈립니다. 박정희는 첫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아니, 그냥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었죠. 그는 조선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일본 육군사관학교인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 조선인이 일본 육사에 들어가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일본어 실력은 기본이고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죠. 박정희는 이걸 해냈어요. 그리고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피로 써서 제출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확실해요. 반면 장준하는요? 그는 일본 도쿄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1944년 학도병 징집령이 떨어집니다.
장준하도 결국 일본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장준하는 입대하기 전부터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일본군에 들어가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탈출해서 독립군에 합류하겠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 두 남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한 명은 일본군 장교가 되어 출세의 길을 걸었고, 한 명은 일본군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영해서 독립군이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준하와 박정희의 운명을 가른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1944년 이해에 두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준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기 전에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 전선으로 파병되기 전 장준하는 아직 평양에 있는 조선군 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지손가락이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염증이 생긴 거죠. 지금이야 항생제 주사 한 대 맞으면 될 문제지만 당시 일본군 부대의 의료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군의관이 장준하를 보더니 말합니다. 고름을 빼야 하는데 마취제가 없네. 참을 수 있겠나? 여러분, 마취 없이 생사를 칼로 베는 게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사람들은 주사 한 대 맞으면서도 아야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군의관이 메스를 들고 장준하의 엄지손가락을 베기 시작합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는 비명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군의관이 돌팔이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곳을 째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세 군데 이상 찔렀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취도 없이 생사를 베는데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준하는 꿋꿋이 버텼어요. 이때 장준하가 뭘 떠올렸는지 아세요? 삼국지의 관우예요. 화살촉이 뼈에 박혔을 때 마취 없이 수술받으면서 바둑을 뒀다는 그 유명한 일화 말이에요. 장준하는 그 순간 관우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장준하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통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탄압을 받을 때도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그 근성의 원천이 이때부터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술 이후 더 대단한 일화가 있어요.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준하는 중국으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일본군 사령관이 그를 보고 물었어요. 그런 몸으로 중국까지 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나? 장준하가 대답합니다. 이런 몸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음을 적국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령관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실로 훌륭한 천황폐하의 병사로다. 아이러니하죠? 일본군 사령관은 장준하를 충성스러운 일본군 병사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장준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탈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적국이 사실은 일본이었고 장준하는 일본에 맞서 싸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회사에서 저 친구 정말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이야 라고 칭찬받으면서 속으로는 이직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랄까요? 물론 이직과 탈영은 비교가 안 되는 위험 수준이지만요. 여러분, 장준하의 결혼 이야기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차라리 액션 영화에 나올 법한 구출 작전 같은 이야기거든요. 1943년 장준하는 일본 도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날아온 소식 하나가 그를 급히 귀국하게 만듭니다. 그의 제자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당시 일제는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어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죠.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요. 장준하의 제자 김희숙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유부녀는 징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한 여자는 끌고 가지 않았어요.
장준하는 결심합니다. 제자를 구하기 위해 결혼하기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이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해요. 첫째, 장준하와 김희숙은 나이 차이가 무려 8살이나 났어요. 장준하가 1918년생이고 김희숙이 1926년생이었거든요. 지금이야 8살 차이 결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꽤 큰 나이 차이로 여겨졌어요. 둘째,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가 달랐거든요. 장준하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 출신이었고 김희숙은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당시 북한 지역의 천주교는 지금과 달리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개신교 신자와 결혼하면 배교하는 행위로 간주될 정도였죠. 실제로 김희숙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 때문에 성당 출석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셋째, 정작 김희숙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김희숙 여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은 정신대 징집을 피하려면 수녀가 되거나 학교 은사님을 따라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결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장준하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는 김희숙 본인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김희숙 집안에 어른들 어머니와 할머니를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당신 딸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라고 본인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먼저 가는 건 지금 기준으로는 좀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관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장준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자가 끌려가기 전에 빨리 결혼을 성사시켜야 했으니까요. 김희숙 여사는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 섭섭했다고 해고했어요.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데 정작 본인과는 상의를 안 했으니까요. 장준하는 김희숙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녀가 되거나 음악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결혼해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입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의 설득과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결혼은 성사됩니다. 1943년 11월 장준하와 김희숙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장준하가 김희숙을 구해줬으니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에요. 장준하 본인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어요. 여자가 위안부로 끌려가든지 남자가 학도병으로 끌려가든지 장준하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대신 전쟁터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야근을 해야 하는데 후배를 보내지 않으려고 본인이 대신 야근하는. 아니, 이건 비유가 너무 약하네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는 건 야근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준하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순순히 일본군으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탈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후 장준하는 신혼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바로 일본군에 입대합니다. 갓 결혼한 아내를 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반드시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장준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가볼게요. 1944년 7월 장준하는 중국 장수성 쉬저우에 추둔한 일본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치카다 부대라는 곳이었는데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부대였다고 해요. 왜 여기로 옮겨졌냐고요? 조선인 학병들이 계속 탈출하니까 감시가 철저한 부대로 배치한 거예요. 하지만 장준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김준엽, 박승원 등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일본군 점령지예요.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일본군 옷을 입고 탈출하는 거예요. 붙잡히면 총살이에요. 탈영병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형당했거든요. 그런데 탈출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가야 했거든요. 쉬저우에서 충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직선 거리로만 약 1200km예요. 하지만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일본군 검문소를 피해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해요. 실제로 장주나 일행이 걸은 거리는 약 2,500km, 우리 전통 단위로 6천리에 달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예요. 장주나 일행은 서울 부산 거리를 6번 넘게 걸은 거예요. 그것도 7개월 동안이요. 7개월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KTX 타면 하루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장주나 일행은 7개월을 걸었어요. 매일매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일본군 검문을 피해 다니면서요.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진포선이라는 철도가 있었어요. 텐진에서 난징까지 이어지는 주요 철도 노선인데 당시 일본군이 이 노선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일본군의 대륙타 통작전 때문에 중국의 핵심 철도 노선들은 다 일본군 손에 있었어요. 검문이 정말 철저했죠. 장주나 일행은 이 철도를 건너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중국 농부와 상인으로 변장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며칠 동안 중국인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했대요. 중국어 억양, 걸음걸이, 심지어 밥 먹는 방식까지요.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붙잡혀서 처형당하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일본군 검문소에서 중국어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손에 땀이 흥건했을 거예요. 하지만 장주나 일행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2월 장주나 일행은 충칭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장준하는 김구 주석을 만납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 2,500km의 여정 끝에 드디어 독립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 떠올라요. 주인공이 19년간 터널을 파서 탈출하잖아요. 그 불굴의 의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장준하가 바로 그랬어요. 그것도 영화가 아니라 실화로요. 그리고 이때 같이 탈출한 동지 중 하나가 김준엽이에요.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김준엽 선생이요. 두 사람은 평생 동지로 남았어요.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한 전우니까요. 반면 박정희는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1944년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장준하가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영할 때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서 승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조선인.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남자였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장준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중국 시안에서 미군 OSS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후 미군과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장준하는 기뻤을까요? 물론 기뻤겠죠. 조국이 해방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독립군으로서 일본과 직접 전투를 벌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니까요. 훗날 일부 사람들은 장준하를 폄하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준하가 독립운동가로서 한 일은 OSS에서 서류 번역한 게 전부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부당한 평가예요. 왜냐고요? 첫째, 1944년에 전쟁이 1945년 8월에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일본 대본영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패배가 코앞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러 간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둘째, 일본군 탈출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에요. 붙잡히면 총살이었거든요. 셋째, 2,500km를 7개월간 걸어서 독립군을 찾아간 것만으로도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눈에 띄는 전투 활동을 못한 건 장준하 본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박정희는 해방을 어디서 맞이했을까요?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는 해방 후 귀국해서 처음에는 조선경비대나 중에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박정희는 해방 직후 남로당남조선노동당에 가입했어요. 공산당 계열 조직이죠. 일본군 장교 출신이 공산당에 가입한 거예요. 나중에 그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남로당 관련 혐의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되어 살아남았어요. 장준하는 나중에 박정희를 비판할 때 이 사실을 들춰냈어요. 박정희는 친일파일 뿐만 아니라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일본군 장교 출신의 공산당 전력까지 있으니 장준하 같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 장준하는요?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원래 장준하 일행은 일본군에서 탈출한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팔로군 중국 공산당 군대에 투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을 헤매다가 국민당군 유격대에 포획됐죠. 나중에 장준하가 의탁하고 있던 국민당군 유격대 사령관이 공산당 계열 신사군의 기습에 의해 전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사군이 그 사령관의 중학생 아들까지 잡아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같은 중국인끼리 같은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팀킬을 하는 걸 본 거죠. 장준하는 이때부터 공산당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의 회고록 돌베개에서도 팔로군은 일본군과 싸우지도 않고 같은 중국인인 국민당과 팀킬이나 하는 족속들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렇게 두 남자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갈라집니다. 장준하는 독립군 출신의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됐고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출신의 공산당 전력까지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약 20년 후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합니다. 8월 18일 해방단 3일 후에요. 장준하는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등 동지들과 함께 미군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합니다. 드디어 조국에 돌아온 거예요. 7개월간 육천리를 걸어서 독립군이 됐고 미국과 협력해서 훈련까지 받았는데 이제 당당히 독립군으로서 조국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의도 비행장에는 아직 일본군이 있었어요.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지만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장준하 일행의 입국을 저지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는데 패전한 일본군에게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결국 장준하 일행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만약 이때 귀국에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외 독립운동 세력 중 가장 빨리 귀국한 세력이 됐을 거예요.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장준하가 다시 조국 땅을 밟은 건 1945년 11월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정식으로 귀국한 거죠. 이때 장준하는 김구의 비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백범 김구가 장준하를 부를 때 장목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원래 장준하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비록 신학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학도병으로 끌려갔지만 김구는 그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와 김구의 관계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어요. 장준하는 충칭 시절 임시정부 요인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어요. 얼마나 실망했냐면 다시 일본군 항공대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폭격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예요. 목숨 걸고 찾아간 임시정부인데 정작 독립운동가들이 파벌 싸움을 하는 걸 보고 환멸을 느낀 거죠. 해방 후에도 장준하는 김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김구가 김일성과의 남북 협상을 위해 방북했을 때 장준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좌익과 싸워온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김일성을 만나려고 하는가?
장준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니까요. 그는 오히려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노선을 더 지지했어요. 흥미롭죠? 나중에 장준하는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투사가 되는데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을 지지하고 김구를 비판했던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란 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만 김희숙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장준하가 김구의 남북 협상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별개로 본인도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김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김구가 남한에 남아있으라고 거절했대요. 결국 김구의 남북 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장준하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문교부 관련 직책을 맡으며 활동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장준하의 가족 배경을 살펴볼게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면 그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장준하는 1918년 8월 27일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장석이는 장로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김경문이에요. 3남 2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준하 집안은 단순한 목사 집안이 아니었어요. 3대에 걸친 계와 지식인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장윤희부터 볼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먼저 일찍 개화한 개화 인사였어요. 상투를 틀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조선 남자들이 상투를 트는 게 당연시되던 시대. 상투를 안 틀었다는 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개화파였다는 뜻이에요. 원래 과거를 보기 위해 주자학을 공부했는데 신학문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한학에 밝아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의사와 한학자로도 활동했어요. 더 대단한 건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할아버지 장윤희는 고향 의주의 양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요즘으로 치면 퇴직 후 사비로 학교 세워서 봉사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이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장준하의 아버지 장석인도 지식인으로 자랐어요. 기독교 학교인 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해서 1930년에 졸업합니다. 그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석이는 숭실중학교 교목학교 전담 목사로 일했고 이후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했어요. 장로교 신학대학 강사도 지냈고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장준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물려받았어요. 그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이런 가정환경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장준하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집안이었는데 장준하는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왜요? 아내 김희숙 때문이에요. 김희숙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결혼한 그 제자 말이에요. 결혼이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준하의 경우 종교까지 바꾼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의 변화이긴 하지만 당시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벽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자, 이제 장준하의 성장 과정을 볼게요. 장준하는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입학해서 1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석인이 선천의 신성중학교 교목으로 부임하면서 장준하도 신성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신성중학교 시절에 일화가 있어요. 당시 학교 교장이 일본 순사들에게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이 교장이 누구냐면 훗날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게 되는 장이욱이에요. 이때 장준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격분해서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배울 수 없다며 일본어 교과서 찢기 운동을 주도합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반일 시위를 주도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이 학교에서 정치적 시위를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장준하의 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문익환 목사예요. 훗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는 그 문익환 목사요.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신성중학교 동창으로서 평생 동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알려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게요. 사람들이 종종 장준하, 윤동주, 문익환 이 세 사람이 친구였다고 말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장준하와 문익환은 친구가 맞고
문익환과 윤동주도 친구가 맞지만 장준하와 윤동주는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장준하와 윤동주가 둘 다 숭실중학교에 다녔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장준하는 1년만 다니고 바로 신성중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친해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장준하는 이런 명문지식인 집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심과 민족의식 그리고 저항정신을 함께 키워갔던 거예요. 해방 후 장준하는 한신대학교에 편입해서 마침내 신학 공부를 마칩니다. 일본군에 끌려가면서 중단됐던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장준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언론인의 길이에요. 1952년 9월 장준하는 월간 사상을 창간합니다. 이듬해 1953년 4월에는 이 잡지의 이름을 사상계로 바꿔서 발행하기 시작해요. 사상계. 이 잡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1950에서 6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잡지였어요. 당시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최전성기 시절의 시사 인터넷 매체랑 학술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위상이었달까요? 사상계는 단순한 잡지가 아니었어요.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었죠. 1962년 장준하는 막사이사이상 언론 부문을 수상합니다. 막사이사이상이 뭐냐고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에요. 아시아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죠. 장준하가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어요. 장준하는 처음에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을 지지했어요. 네, 맞아요. 나중에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 되는 장준하가 처음에는 5.16을 지지했던 거예요. 1961년 5월 16일, 당시 육군 소장이던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 이렇게 썼어요.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글이에요. 장준하가 왜 이랬을까요? 당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들어선 장면 내각은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어요. 장준하도 그랬던 거예요. 군사혁명위원회는 조속히 민정의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장준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잠깐 군부가 질서를 잡고 나서 민주적인 정부의 권력을 넘겨줄 거라고요. 하지만 박정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군사정권은 점점 더 권력을 강화했고 민정이양은 계속 미뤄졌어요. 장준하는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낼 수 없다. 장준하의 변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는 민주주의를 원했고 군부가 약속대로 권력을 넘기면 지지하고 약속을 어기면 반대하는 거죠. 일관된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상계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정권의 탄압도 시작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두 남자의 인생 경로를 비교해 볼게요. 정말 극적인 대비거든요. 박정희의 길 1917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 대구사범학교 졸업,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 만주군관학교 입학, 일본 육군사관학교 계열 일본군 장교로 임관, 만주에서 복무 해방 후 조선경비대 입대, 남로당 가입,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됨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 장악 대통령이 되어 18년간 독재. 장준하의 길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 신성중학교 졸업, 일본 신학교 유학 일본군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 목숨 걸고 탈영, 육천리 걸어서 임시정부 도착. 한국광복군 대위로 독립투쟁 해방 후 언론인, 사상계 창간 박정희 독재에 맞서 평생 저항 의문이 주감. 보이시나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에요.
박정희는 교사에서 시작해서 일본 육사로 갔고 장준하는 신학생에서 시작해서 독립군이 됐어요. 박정희는 일본에 충성하며 출세의 길을 걸었고 장준하는 목숨 걸고 일본에 저항했어요.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고 장준하는 그 권력에 맞서 싸웠어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상상해 보세요. 장준하 입장에서 박정희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일본군에서 탈영해서 독립군이 된 장준하 눈에 일본 육사를 나와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가요. 게다가 남로당 전력까지 있는 사람이요. 반대로 박정희 입장에서 장준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권력을 잡은 박정희 눈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장준하가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자, 이제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1966년 장준하는 유세연설에서 박정희를 밀수왕초라고 불렀어요.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배후에 박정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거죠. 이 발언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삼성그룹이 사카린을 밀수해서 큰 이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사카린은 인공감미료인데 당시 수입이 제한돼 있었거든요. 불법으로 밀수해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밀수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밀수로 번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었죠. 장준하는 이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확히는 박정희 정권이 삼성의 밀수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밀수왕초다. 이 한마디가 역사에 남았어요. 결과요? 당연히 바로 잡혀갔죠. 한 달간 옥고를 치렀어요. 하지만 장준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또다시 박정희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다시 한 달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67년 6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장준하는 감옥에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합니다. 옥중 출마라고 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유세도 못하고 지지자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출마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이요. 서울 동대문 을구지금의 서울 중랑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에게 선거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유권자들을 만나고 연설하고 악수하고 그래야 표를 얻잖아요. 장준하는 그 어떤 것도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그를 선택했어요. 그만큼 장준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뽑아주자. 장준하는 이렇게 제7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반면 박정희는요?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독재를 더욱 강화해가죠. 나중에는 헌법까지 바꿔서 영구 집권을 시도합니다. 두 남자의 대결은 계속됩니다. 1965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일기본조약 체결이에요.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약에 반대했어요. 왜요? 첫째,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없었어요.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줬지 배상금으로 준 게 아니었거든요. 즉,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적 책임에 대한 해결이 없었어요. 셋째, 친일파 청산 없이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장준하는 당연히 반대파의 선두에 섰어요. 그는 조국 수호 협의회에 참여해서 한일조약 반대 투쟁을 벌였어요. 일본군에서 탈영해서 독립군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일본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국이었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손을 잡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반면 박정희는요? 박정희는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고요. 그에게 일본은 적국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한 나라였을 거예요. 한일 조약을 밀어붙인 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의 개인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남자의 차이가 또 드러나죠? 장준하 일본군 탈영 독립군 한일조약 반대 박정혜 일본 육사 일본군 장교 한일조약 추진.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일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그들의 과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1972년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선포합니다. 유신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박정희가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대통령을 하면 독재가 되니까 임기를 제한한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이미 2번 대통령을 했고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유신 헌법의 핵심 내용은 이래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접 선거로 뽑는다.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앤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대통령에게 준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독재체제로 바꾼 거예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거죠. 장준하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을 선언한 거예요. 1973년 12월 장준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합니다.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전국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하려 한 거죠. 결과요? 구속이에요. 장준하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1974년 4월 그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15년이에요.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고 15년 감옥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12월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됩니다. 하지만 장준하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이때 장준하의 나이가 56세였어요. 젊었을 때 일본군을 탈영해서 육천리를 걸었고 광복군으로 싸웠고 해방 후에는 펜으로 싸웠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감옥을 들락거리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싸움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반면 박정희는요? 유신체제 아래서 철권 통치를 이어갑니다. 반대파는 투옥하고 언론은 통제하고 선거는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두 남자의 대결에서 박정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록하죠. 1975년 8월 17일 장준하가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사망합니다. 공식 발표는 등산 중 실족사였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를 믿지 않았어요. 왜요? 첫째, 장준하는 등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7개월간 중국 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사람이에요. 험준한 산을 얼마나 많이 넘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국내 산에서 실족사를 한다고요? 둘째, 사망 정황이 이상했어요. 시신 상태, 발견 장소, 목격자 진술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어요. 셋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장준하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준하가 살해당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장준하의 유족과 지지자들은 수십 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어요. 여러 차례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어요. 장준하 향년 57세.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요? 장준하가 죽은 지 4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도 죽습니다.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요. 18년간의 철권 통치가 총탄 한 발로 끝난 거예요. 두 남자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 명은
의문의 죽음으로, 한 명은 측근의 배신으로.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달라요. 장준하는 독립유공자로서, 민주화 운동가로서 기억되고 있어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고 1999년 문화훈장 금관장을 받았어요. 박정희는요? 경제발전을 이끈 지도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독재자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가가 엇갈리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짚어볼게요. 장준하와 박정희. 이 두 사람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경상도, 평안도 출신으로 지방 출신이에요. 둘 다 교사 경력이 있어요. 박정희는 보통학교 교사, 장준하는 소학교 교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둘 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어요.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장준하는 일본 신학교, 둘 다 군대와 인연이 있어요. 박정희는 군인이 됐고 장준하는 광복군이 됐죠. 출발점은 비슷했어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일본의 지배 아래서 나름대로 삶의 방향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선택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정희는 일본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했고 장준하는 일본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어요. 장준하는 처음에 이승만을 지지하고 김구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독재화되자 4.19 구혁명에 참여했어요. 장준하는 처음에 박정희의 5.16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자 반대파로 돌아섰어요. 장준하에게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예요. 누가 집권하든 민주주의를 지키면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충성이었던 거죠. 반면 박정희는요?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전향해서 반공주의자가 됐어요.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집권을 연장했어요.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헌법을 바꿔서 영구 집권을 시도했어요. 일관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현실주의자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장준하를 단순히 민주화 투사로만 기억하면 그의 복잡한 면모를 놓치게 돼요. 장준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박정희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였어요. 그 뿌리는 중국에서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준하가 의탁하던 국민당군 유격대 사령관이 공산당 신사군의 기습으로 전사했고 그 사령관의 중학생 아들까지 처형당했거든요. 같은 중국인끼리, 같은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팀킬을 하는 걸 직접 본 거예요. 이 경험이 장준하를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준하는 박정희를 비판할 때도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는 걸 들춰냈어요. 친일 경력만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공산당 전력까지 문제 삼은 거죠. 박정희는 친일파일 뿐만 아니라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입장에서 박정희는 이중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본군 장교 출신의 공산당 전력까지. 이런 반공 성향 덕분에 장준하는 한 가지 누명에서는 자유로웠어요. 당시 제야 인사들이 북괴 간첩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민주화를 요구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장준하는 독립군 출신의 철저한 반공주의자라서 이 누명만큼은 씌우기 어려웠던 거예요. 다만 장준하의 경호 비서를 담당했던 박세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장준하에게도 간첩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는 했다고 해요.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흥미로운 건 장준하의 생각이 말년에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70년대 들어 그는 김구의 남북 협상과 여운형의 좌우 합작 노선을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비판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모든 통일은 다 좋다. 이런 구절로 유명한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수필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남북이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성명의 지지 의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박정희를 그토록 비판했지만 남북 대화라는 주제에서는 지지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란 게 변할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의 철저한 반공주의에서 나이가 들면서 민족 통일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건지도 몰라요. 장준하의 친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문익환 목사.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장준하와 문익환은 신성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평생 동지로 남았고 함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어요. 문익환 목사는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 한신대는 장준하와도 인연이 깊어요. 장준하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마치지 못한 신학 공부를 한신대에서 완성했거든요. 한신대는 장준하와 문익환, 그리고 윤동주 세 사람을 학교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어요. 잠깐, 윤동주요? 네, 윤동주. 서시로 유명한 그 시인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준하와 윤동주는 직접적인 친분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해요. 둘 다 숭실중학교에 다녔던 적은 있지만 장준하가 1년만 다니고 전학을 갔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일제강점기에 저항의 길을 걸었어요. 장준하는 총을 들고 싸웠고 윤동주는 펜을 들고 싸웠어요. 장준하는 살아서 해방을 맞이했고 윤동주는 해방을 6개월 앞두고 일본 감옥에서 죽었어요. 두 사람의 삶은 달랐지만 추구한 가치는 같았어요. 민족의 독립,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문익환 목사는 두 친구를 모두 기억하며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어요. 이 세 사람, 장준하, 문익환, 윤동주.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독립군이 되어 총을 들었고, 한 명은 목사가 되어 설교했고, 한 명은 시인이 되어 글을 썼어요. 사상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1950에서 60년대 사상계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잡지였어요.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광고주들이 빠져나갔어요. 정권에 찍힌 잡지에 광고를 내면 자기들도 찍힐 수 있으니까요. 인쇄소들도 사상계 인쇄를 꺼려했어요. 구독자들은 사상계를 사읽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정부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이 광고 수익을 못 받고 플랫폼에서 노출이 제한되고 구독자들이 이 채널 보면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결국 사상계는 재정난에 빠집니다. 한때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던 잡지가 돈이 없어서 발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장준하는 펜으로 싸우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꼈을 거예요. 언론으로는 박정희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정권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967년 야당 통합을 추진하며 신민당에 입당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당선됩니다.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펜에서 정치로 싸우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정치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야당은 늘 분열돼 있었고 여당 민주공화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야당을 방해했어요. 장준하는 야당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신 체제에 맞서 개헌 서명 운동을 벌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어요. 여러분, 장준하의 아내 김희숙 여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결혼 경위가 특이했잖아요. 위안부 징집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 거였고 정작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 후 어떻게 됐을까요? 김희숙 여사는 평생 장준하의 곁을 지켰어요. 남편이 투옥되고 탄압받고 온갖 고난을 겪을 때 함께했어요.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에는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섰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장준하가 김희숙에게 했던 말, 나와 결혼해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결혼 당시에는 8살 차이의 종교도 달라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됐던 거예요. 김희숙 여사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장준하도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개신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요? 재미있는 건 장준하가 김희숙 네 집의 하숙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했지만 하숙생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혼까지 했으니 요즘 말로 하면 자취방 동거에서 결혼까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장준하와 박정희. 두 남자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대에는 박정희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권력을 쥐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18년간 철권 통치를 했으니까요. 장준하는 투옥되고 탄압받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달랐어요. 장준하는 독립유공자로 기려지고 있어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1999년 문화훈장 금관장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을 딴 상도 있어요. 한신대학교에서 주는 한신상 제1회 수상자가 바로 장준하예요. 사후 수상. 반면 박정희는요? 물론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 발전을 이끈 지도자라고요.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고 지지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독재자, 친일파, 인권 탄압자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아요. 그의 평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장준하의 평가에는 논쟁이 별로 없어요. 독립운동가, 민주화 투사, 언론인으로서 존경받고 있어요. 그의 삶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죠. 결국 역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답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장준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같은 시대, 비슷한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해요. 장준하와 박정희처럼요.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역사를 바꿔요.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해요. 작은 선택, 큰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사회가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둘째, 원칙의 가치예요. 장준하는 평생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지켰어요.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반대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따랐던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실용주의가 중요하다고들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장준하는 그걸 보여줬어요. 셋째, 저항의 용기예요. 장준하는 평생을 저항하며 살았어요. 일본군의 저항에서 탈영했고 독재의 저항에서 감옥에 갔어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장준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적어도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 정도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준하, 1918년에 태어나 1975년에 세상을 떠난 한 남자. 그는 일본군 학도병에서 독립군이 됐어요. 육천리를 걸어서 임시정부를 찾아갔어요. 마취 없이 생사를 베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제자를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결혼했어요. 사상계를 창간해서 펜으로 싸웠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독재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박정희, 1917년에 태어나 1979년에 세상을 떠난 또 다른 남자. 그는 교사에서 일본군 장교가 됐어요. 해방 후 군인이 됐고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어요.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있고 독재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두 남자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한 명은 저항의 길을, 한 명은 권력의 길을, 한 명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한 명은 독재를 했어요. 한 명은 의문의 죽음으로, 한 명은 배신의 총탄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역사는 두 사람을 다르게 기억해요. 장준하는 독립유공자로, 민주화 운동가로,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돼요. 박정희는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패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결국 역사의 승자가 되기도 해요. 장준하는 당대에는 졌어요. 권력을 가진 박정희에게 막히고 투옥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 앞에서 그는 이겼어요. 그의 삶은 존경받고 그의 가치는 계승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장준하의 생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준하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과 문화훈장 금관을 추서받았습니다.